공간을 제공해 주신 이 회사에 계시는 김영환 어제 미리 사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한테 따로 오셔서 그거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3시간이 넘어가면은 3시간짜리 사놨는데 3시간 넘어가면 3시간짜리 2장 가지고 그 기계를 하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요. 근데 이런 클리닉 하면은 그 시간대가 애매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하에 몰고 부대찌개에 사람이 갈 거라고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거나 약속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되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저녁에 같이 질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멀리 가셔야 되는데 식사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이따가 제가 인원 다시 파악할 때 말씀해 주시면 지하로 내려가서 식사하시는 거 있으면 알아두시고 다음 주에 이제 일간 2일로 진행을 하잖아요. 방들은 다 잡으셨나요? 하나만 갖고 촬영해요. 이건 다 왔다 갔다 하시나요? 여기는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고 싶었어요.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대명 쪽에서 방을 너무 잘 파는 편이라서 이런 어정쩡한 단체 행사, 그러니까 저희 가격에 대해서는 거의 200명, 100명 넘는 단체 행사라면 저희가 세팅해서 잡아주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40명 한 저 지방에서 제주도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방을 못 잡아서 결국 행사 불참을 하기로 통보를 마지막에 했거든요. 잡으시는 분들은 근데 왜냐면 이렇게 자기가 방을 혼자 잡았는데 나 혼자 쓰기 그렇다 몇 분을 나눠 쓰시고 n분의 1로 비용을 지불하자 하는 분들 계셨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 이번에는 아닌데? 저도 오늘 행사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전화 굉장히 리포트권 혹시 시간이 많이 가고 계시니까 한 30번 이상 타시구나. 한 절반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한 15번 이하를 탄다는 분, 15번 이상 있어요. 이건 그 전에는 뭐 50번 이상을 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2004년도에 아주 세게 다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한 해 스키를 거의 걸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한 4, 5년 동안 스키를 제대로 못 탔어요. 그냥 롱턴 정도, 그러니까 다리를 틀지 못해갖고 작은 턴을 못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 공부를 했어요. 그냥 내가 그동안 왜 스키를 좀 몰랐던 이때 공부나 좀 더 하자. 몸을 많이 쓸 시간이 없으니까 스키에 대한 애착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한 15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다가 한 10년 전쯤에 한 5년 넘었나요? 지금 벌써 그때 벨클 스키 아카데미 만들어지면서 처음 내놨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매니아분들 또 프로분들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게 벌써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이제 들어봤다, 어디서 봤다, 누가 얘기해줬다 이제 이렇게 많이 좀 친근한 단어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슬로프에서 내려갖고 한 서너 슬로프 보기나 뭐 이렇게 약간의 스키딩 쪽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몸을 들고 있으면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요즘은 다 그게 기본이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되자마자 막 쏘고 그랬거든요. 카빙 시대 초창기 때 많이 쏘고 빨리 쏘고 빨리 많이 기울인 사람이 잘 되는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 기술로 그 카빙 스키에 바로 앉으니까 회전력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내 신체가 턴을 못 따라가서 말려 올라가면서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휙 뒤집어지는 거. 이런 게 초창기에 많았어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등으로 떨어져서 슬라이딩해서 내려가면 되지만 운이 나쁘게 넘어지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 이렇게 틀어져서 인대들을 많이 상상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이 이렇게 무모하게 그냥 달린 스키에 막 나를 얹어서 막 가는 게 아니고 스키를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보급이 돼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벨클 아카데미에서는 더욱더 그런 걸 많이 좀 주장을 합니다. 중요성을 많이 주고 그래서 거기 입각에서 보시고요. 교재를 보시면 시간 날 때 맨 뒤에 용어 정리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대략 그런 거라기보다는
거기에 다 쓰여 있는 그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제목, 큰 제목, 그 용어 정리의 단어들만 보고 그냥 한글이니까 이해한다 이러시지 말고 여기에 쓰여 있는 거 한번 곰곰이 음미해 보시면 제가 오늘 3시간 강의를 하는데 좀 이해하는데 좀 이해가 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거 정리하면서 사실 이게 한글이구나 뭔지 알아, 제목만 봐도 뭔지 알아 처음에 이러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단어들이. 그리고 스키 기술도 뭐 제일 초보적인 기술, 회전에서 제일 초보적인 기술이 통해서 뭐 플루그 보게인 쪽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에는 굉장히 많은 게 숨어져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10가지를 느끼고 그냥 외연적으로 회의를 벌리는 또 속도를 제어하는 뭐 이 정도만 이해하고 근데 상당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약화하듯이 단어나 기술의 종목별로 다 그러니까 벨커스키 아카데미를 나오면 한두 개를 이해하던 거를 적어도 5개까지는 찾아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키워지는 것 같아요. 시즌이 돼서 스쿨에 가시는 분들도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수업에서 얘기를 하면 많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따라하기보다는. 자, 10분 넘게 안 오시겠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클 팀도 일어나 주시고 하는 것들 이번 이게 저희로서는 이제 거의 6년 차 되는 아카데미예요. 작년에 일을 쉬고 올해 다시 했는데 2012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차 이렇게 계속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데 기본을 알기 위해서 스키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타고 즐겁게 타기 위해서 저희 그 벨클 아카데미가 6년 전에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스킬을 공부할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나눠야겠다는 생각에 시작된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나누는 것과 같이 도와주고 우리 제 데모팀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론과 실리가 결합을 해서 지금 하나 브랜드에서 하지 못하는 최고의 베이직스러운 스킬을 탐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자리를 만드는 자리고요. 그 자리의 핵심이신 저 형선이 이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내용과 실기적인 내용을 모두 다가 어떤 보면 이렇게 오랜 경험과 오랜 공부와 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3시간과 이론 3시간과 실기 8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오랜 스키 경력과 스키에 대한 열정을 빨리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이 적극적으로 얻어가셔서 올 시즌 즐겁고 건강하게 하시는 스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머지 벨클 팀원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강사진은 총 6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셨고요. 나머지 5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스키 아카데미 1회 때부터 6회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사로 활동해 주시는 저희 벨클 팀의 또 마청이신 신한국 대모님. 지금 원래 지금 픽스파크에서 한 분이 출발해서 오고 계시는데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2시간 넘어도 지금 도착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눈이 너무 많이 온다고 해서 오셨네요. 이분인데요. 어우 빨렸네. 앞서 나서 하시려고요. 저희 히니스파크 직원이세요. 히니스파크 페트롤을 10년 이상 하셨고 지금은 이제 히니스파크에서 다른 파트에서 하고 계시는데 벨클 대면 생활 10년 차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벨클 아카데미를 통해서 쇼톤이 아름다우신 분인데 뭔가 이제 본인에게 많은 베이직한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유용현 대모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계신 분은 아카데미를 이제 뒤에서 후원해 주신 저희 스텝이시기도 하지만 그 용평에 보면 DRSA라는 그 레이싱 선수들을 키우고 또 그 주니어 학생들이 레이싱을 배우고 스키를 배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큰 아카데미가 있어요. 대관령 레이싱 스키 아카데미라고 해서 DRSA인데 거기에 계시는 그 메인 헤드 코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레이싱 쪽으로는 뭐 경험도 선수 생활부터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
아버지 때부터 뭐 모든 가족이 다 스키 국가대표의 선수 출신이 아주 어마어마한 스키 집안이세요. 네, 저희 벨클도 레이싱 팀 코치로서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셨습니다. 김홍기 코치님. 이렇게 계시는 분도 이번 벨클 스키 아카데미에 처음으로 또 스텝으로 강사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지금 그 하이원에서 인터스키 스쿨이 크게 있죠. 그 인터스키 스쿨을 담당하시면서 그 안에서도 모글 쪽을 담당하세요. 모글이라는 건 기본적인 기술이 없이는 모글을 잘 탈 수가 없는데 그만큼 모든 것에 베이직으로서 숙련된 기술과 또 모글에 대한 전문 또 실력까지 갖추고 계셔서 큰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이원에서 벨크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김상한 대원입니다. 또 우리 키가 크시죠? 네, 원래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스파이크를 내려찍던 선수 시절을 또 겪으셨던 미스키어신데 저희 벨클 팀하고도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계시고요. 본장 네. 네, 그 무슨 스쿨이 내추럴 아카데미. 내추럴 아카데미라고 김형기 대무님이 헤드로 하고 계시는 그 아카데미입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혹시 공지함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얼굴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벨클 팀의 또 가장 든든한 우리 멤버입니다. 김도진 대원입니다. 옆에 계시는 저 멋진 코스염을 기르신 분, 저 코스염 깎아라 그래도 안 깎으신데요.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분은 그 작년 올봄에 있었던 그 스키 장어협회 기선전에서 저기 그 장어협회 공식 데몬스트레이터로 그 선발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스키 아카데미 강사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소감 한번 해주신 데몬스트레이터이신데 현역 데몬스트레이터이신데 네. 한마디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김태규입니다. 네, 일단은 겨울에 작년부터 벨클 스키를 신게 돼서 이 데몬스트레이터가 발탁이 된 것 같고요. 스키 바빠서 데몬됐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그 응하게끔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목표하시는 것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 스킹 하십시오. 네, 김태규 대원. 근데 스키는 뭐 다 좋다고 그냥 스키는 사실 다 좋죠. 특히 뭐 가격이 센 건 그만큼 잘 만들어졌으니까 레드 스키가 비싼 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본인이 얼마나 잘 익숙하냐. 저는 옛날에 그 모든 브랜드가 다 모여서 용인에서 처음 그 종합 테스트를 했대요. 각 브랜드에서 뭐 2명씩, 3명씩 다 해갖고 브랜드가 다 모이니까 엄청나잖아요, 프로들이. 그래갖고 각 스키를 다 바꿔서 타보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처음 했을 때 보니까 다 적응하겠는데 그 스키가 물론 조금씩 다 다르죠. 같은 다 상급이에요. 근데 하나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어요. 저는 브랜드가 아니고 튜닝이에요. 엣지 튜닝. 튜닝을 눈 상태에 맞지 않게 잘못하면 내가 다니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스키든 본인한테 맞는 그런 등급의 스키를 고르고 나면 튜닝을 거기에 맞게 잘해서 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수제 스키라고 했던 참 좋은 브랜드인데도 모든 갖고 나온 스키를 너무 세게 엣지를 갈아갖고 나와가지고 스키가 눈에 걸린다고 할까 그런 정도였어요. 턴보다 걸리면. 그래서 오히려 스키의 성능을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서 좀 아쉬워서 이렇게 오너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튜닝을 잘하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튜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또 뭐 튜닝 프로들도 많았죠. 많죠. 그때는 뭐 한두 명밖에 있을까 말까 정도였습니다. 자, 제가 그 벨크 스키 아카데미에 있으면서 제가 몇 년 됐어요? 저 그걸 잘 모르겠어요. 2010년부터. 그래요?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전에는 또 10년 이상의 다른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 있다가 이 브랜드로 오게 된 계기가 그 브랜드가 모욕에서 손을 놨어요. 오면서 10년 넘게 있던 브랜드에서 빠져나왔는데 옷도 그래요. 옷도 한 15년 넘게 다른 브랜드를 입고 있는데 올해부터 온연회를 제가 입게 됐어요. 그 이유가 저한테 프로모션을 15년 넘게 해주던 회사가 이제 그 손을
그래서 손을 놨습니다. 그 본사가 일본 본사가 직접 들어와서 이제 온 샵에 뿌리게 됐는데 작년까지는 그 회사가 겨울용품은 다 이렇게 유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 나와서 이건 잘겠죠. 벨크라고 오면 이제 한 회사에서 수입을 하니까 같이 보면 의견이 좋죠. 여러분들이 그 3일 동안 오늘 하루 그 다음에 금방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바로 실기로 이제 오늘 익혔던 그런 부분들을 몸소 슬로프에서 이제 감각을 느끼게 될 텐데 사실 그 이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항상 3분의 1 해마다 3분의 1 이상이 또 오시고 그러세요. 항상 재등록. 그렇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기술이 초보자가 왔어도 지금 대원이 될 정도로 5, 6년 넘게 이렇게 오시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뭐 어떤 분들이든 시즌 초에 며칠간은 매일 탄다 해도 며칠간 또는 뜨문 타면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기초로 몸 감각을 새롭게 이렇게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걷던 사람들이 약간의 그 쿠션을 준 상태에서 내려가는 긴 스키 타고서 그런 감각을 스키딩이든 달리는 감각이든 이런 걸 익히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걷던 감각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익히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건 우리뿐이 아니고 잘 타는 사람일수록 그걸 중요시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레벨들을 1, 2, 3 다 갖고 계시던데 그 물 건너 동해 쪽에 있는 그 나라의 대모들도 그래요. 하는 얘기가 자기는 물론 걔네들은 좀 다르죠. 5개월 최소 5개월이 시즌이니까 5개월 길게 6개월. 자기는 한 달 동안 항상 달리는 일이 거의 없대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감각을 새로운 스키, 새로운 부츠, 그다음에 눈에 적응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시합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감각을 만들어서 시즌 중반을 잘 실제적인 활주를 하는 그런 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시험을 보던 시합을 나가던 대부분 시즌 중반이 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즌 초반에 그걸 잘 해놓으면 시즌 중후반에 정말 그 상승력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시즌 초반에 상급자라고 해서 바로 달리면 내가 이 스키, 긴 스키 갖고 이 스키딩이 적절한 건지 이 압이 적당한 건지 좌우가 이게 맞는 건지는 몰라요. 그냥 중심이 잡히니까 내려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어떤 감각이 잘못된 감각을 딱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 신체가. 시즌 초에 잘못하면. 그러면 시즌 내내 끝날 때까지 고치느라고 그냥 한 해가 다 가잖아요. 그래서 시즌 초 적어도 한 달을 나눠서 한 달을 좋은 감각으로 정확한 감각을 익히면 되게 좋은데 그게 바로 벨크 스키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하셨던 분들 계속 오시는 것 같고요. 요번에도 이틀 동안의 그 실기가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시즌 내내 또는 평생 스키 타는데 아마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금 오신 분들 보면 특히 40대가 제일 많죠. 40대가 제일 많은데 10대도 몇 분 계세요. 10대도. 그리고 항상 4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키 매니아가 40대가 제일 많구나라는 거.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30대 이하까지는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이고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근데 40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회사를 뭐 그만둬야 할 나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50대, 60대 혹시 오늘 60대 선생님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신청자의 나이가 없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셨는데 혹시나 해서 왜냐면 나이 연세 많은 분도 오셨었어요. 보통 저는 80까지 스키 타려고 합니다. 너무 스키가 좀 그런 건강에 대한 그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키 잘 배우면 평생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남녀 비율이에요. 이번에는 여성분 5분. 작년에 한 해 벨크 스키 아카데미를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서 이거 하려면 적어도 보통 2달 가까이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안 돼서 작년에 못한다고 했더니 조금 벨클 매출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성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렇게 어드밴티지 주잖아요. 그 혜택을 주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작년에는 한 그래도 8명, 9명 이렇게 오셨는데 올해는 또 다 줄었더라고요. 항상 그 주변에 스키 타는 분들, 여성분들 계시면 잘 챙겨드리고 스키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스키장이 힘들고 막 그런 험한 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바로 실기가 돌아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좋은 감각을 느끼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때는 2주 뒤에도 해버렸었거든요. 2, 3주 뒤에. 자, 스키 기술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볼 텐데요. 이거는 뭐 저희 그 벨클 아카데미 벨클 스키밍이나 다음 카페에 보면 제가 요 괜한 사진들이나 또 영상은 거기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책에 글만 글 페이지만 실렸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여러분들이 그 영상 글 페이지 옆에다가 영상에 또는 사진에 제가 설명을 하면 웬만한 사진은 있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사진 다 있고요. 근데 거기에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좋은 티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스키 기술은 저는 옛날에 이랬다고 봤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배우고 뭐 아래 거 다시 배워보고 저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 저 스키장 거 배워보고 뭐 저 나라 거 관심 막 이랬는데 근데 그런 기술들이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그거는 내 스키 향상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곡차곡 정리를 하자 했는데 사실 차곡차곡 정리를 아무리 10년 잘했어도 한 5년 동안 스키에 대한 관심을 안 두면 이렇게 돼요. 옛날 기술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술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그래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2, 3년간 이렇게 또는 빠르게는 1, 2년간 변하는 기술에 나가서 주지 않으면 잘 차곡차곡 해놓은 것 같아서 옛날 기술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새로운 기술을 항상 정리하는 그런 스키어가 되면 아마 분명 평생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다가 이렇게 모든 기술이 사실 다 저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 벽돌 하나가 다 기술이라면 저런 걸 다 모든 감각이 그 기술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저런 감각이 키가 아마 여러분들의 아카데미의 주제가 될 겁니다. 모든 감각을 기술이나 동작에 다 끌어당겨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틀 했다고 해서 다 내 거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게 10개다 그러면 10개를 100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요.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매니아들인데요. 지도자한테 항상 배우는 분들은 다행히 내가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알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끌어당겨 주지만 즐겨서 타는 동호회 형식이나 친목으로 타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어깨 넘어서 누구한테 조금씩 배우고 하다 보면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봐도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이 어떻게 타는지 그 모습을 꺾으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내 동작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밑에서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실루엣인데 그냥 바로 모습을 내려니까 바닥에 스키하고 나무 따르는 데고 또는 밸런스가 흔들려서 부상이 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각자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주말에 스키 공부를 하러 오신다면 저 두 번째 줄은 여러분한테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상급자면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는 걸 많이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좀 있고 그러니까 다행히 팀원들이 함께 돼 있거나 또는 어떤 스쿨에서 내가 직업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위아래 기술 체계가 있어서 항상 배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스키어들은 좀 상급자가 되면 밑에 하급자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5명이었다가 2명, 8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8명 하급자가 더 많이 생기면 남한테 배우려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2명보다는 8명을 바라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손에 들어가요. 항상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밑에 8명한테 좋은 선배나 스퀘어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거는 이건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해마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스키 세계 강국이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1년에 3개월 하는 나라가 어떻게 6개월 하는 나라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에 20일 타는 사람이 40일 타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천재가 아니세요. 그래서 당연히 3개월밖에 운동을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평생 내가 지도자, 스키 지도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쉽게 못 갖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스키를 타는 걸 좋아해서 그게 경험이 되는 거지. 사실 저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에는 좋은 스키도자가 오래 있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아분들이 스키 한국의 스키의 그 환경은 이렇게 많이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주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열악한데 아마 우리도 5, 6개월 돼서 보면 더 많은 지도자들이 직업으로 나설 테고 그러면 더 오래 나이가 돼도 좋은 지도자가 계속 양성이 되는 그런 아마 한국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주제 주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 형태적인 스키를 주로 탔다면 전반은 어떤 모양, 중반, 후반에 어떤 모양, 그럴 때 어떤 모양이 주었다면 이게 이제 점점 감각으로 가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감각을 끌어가지고 그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 뭐 그 감각이 맞으면 모양은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올바른 감각을 받으면 그냥 바로 그게 자세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뭐 팔자세라든가 시선 처리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거는 좀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세부적인 건 감각을 금방 못 가져가요. 전체적인 큰 밸런스 감각이 맞아야 다른 것도 내가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짝턴이 된다든가 팔 자세가 좌우가 뭐가 이렇게 달라진다든가 또는 고개가 어느 한 턴에서는 잘 수평으로 놔두는데 어느 한테서는 이렇게 고개가 이쪽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는 무슨 좋은 중심을 가지면 다시 고쳐져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마 선생님들과 함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거 5년, 10년 가는 거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요인들. 그래서 지금 보면 감각들을 보면 교재에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처음에는 눈과 귀로 듣고서 이렇게 만들어진 감각을 딱 이미지화하고 이런 데도 영상을 나와도 그렇습니다. 이미지화해서 그리고 그거를 내 신체에 그대로 감각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론교 아무리 잘해도 스키 많이 타는 사람한테 이론 뭐 10번 탄 사람이 30번, 50번 탄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각이거든요. 스포츠는 다 감각 게임이라서 신체적인 감각을 잡아보는 방법을 빨리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의 기초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 기술을 초급 기술부터 저기 상급 기술, 어려운 기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기를 하지만 우리가 저 사이사이에 보겐을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좋은 보겐을 하려면 옛날에는 저도 배울 때는 보겐부터 배웠어요. 시작이. 근데 그 앞에 정말 많은 기술들이 있고 활용력들 또 그 보겐과 슈템 사이 또 롱텀 장애 또 더 나아가서 서면 줄구 시간 또는 홀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저런 저 종합은 종합 활강입니다. 종합 활강은 저는 제일 상급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편안하게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홀을 두니까 그냥 평면의 평지에서의 그냥 단순한 롱텀이나 숏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스키로 홀을 다르게 막 쓴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시합을 나가본 분들 규제된 그런 예를 들어 뭐 미들턴, 숏턴, 미들턴을 양쪽으로 포를 가다 내려가면서 이 폭을 다르게 쓰는 거를 만약에 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문만큼 어렵습니다. 기문은 사실 어떻게 기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기문은 속도가 많이 나오고 누가 속도를 많이 내냐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 꺾어 들어가기 힘든 거지. 사실 같은 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주면은 그게 더 쉬운 겁니다. 같은 속도로 내려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센 경사 또 누구 나보다 빠르게 이러다 보니까 정말 더 좋은 기술들을 거기서 써서 있는 거지. 종합은 또 평지에서 쇼톤보다 모글이 어려운 거는 3차원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상하 움직임까지. 그래서 저런 두 가지를 가장 어렵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막 배운 분들은 나 많이 탔으니까 모르겠어요 이러지만 나중에 지도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저게 예전에는 내축 주도를 익히자 했어요. 한게 한 10, 우리 한 5년 전,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습니다. 내축 주도라는 유행이 있어서 안다리 사용을 못했거든요. 옛날에 그 얇은 스키, 컨벤셔널 스키 때는 저희가 바깥다리 위주로 사용했어요. 키 많은 거 갖고 타면서. 그리고 안다리는 거의 안 썼어요. 특히 쇼통 같은 거 할 때는 안다리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해야만 스키를 좀 잘 탔어요. 근데 지금은 두 다리를 잘 사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축 주도라는 기술이 잠깐 유행으로 오면서 안다리 쓰는 법을 전달하는 거야. 즉 그건 뭐냐면 두 다리를 다 쓰는 거예요. 양쪽 다리. 뭐 보조적으로 쓰든 어떻게 쓰든. 물론 중심이 되는 건 당연히 바깥다리예요. 그래서 다시 온 기술인데 외축 주도라는 게 이제 바깥다리의 위주의 스키가 됐어요. 이걸 뭐 조금씩 지나가면서 보지만 포지션도 좀 바뀌었고 또 하중하는 하중도 필요해요. 하중은 스키가 길이가 바뀌면서 좀 필요했어요. 월드컵에서 스키 길이가 좀 바뀌면서 스키를 다루는 게 조금씩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아까 그 도겐에서부터 목을 정확하기까지 가는 과정의 그 사이사이 기술을 모르면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건 뭐 나보다 늦게 늘면 되니까. 근데 세 번째는 이거 완전히 나보잖아요. 이 세 번째 거 당하면 거의 뭐 이렇게 벌어집니다. 저 사람은 계속 해마다 있는데 나는 부상당하면 다음에부터도 회복하면 또 몇 년이 걸리거든요. 좋은 운동성을 내 신체에 다시 만들어지면 다 낫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한번 다치고 나면 스키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면 같이 실력이 비슷했는데 저 사람은 올라가고 저 사람은 나는 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 매력이 없잖아요. 스키.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즐거움이 원래 우선인데 너무 이제 기술 매니아로 가다 보면 그 즐거움을 좀 놓치긴 합니다. 스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하빙 스키로 바뀌면서 그 다른 기술들이 많아지긴 했는데요. 저렇게 왼쪽에 컨벤셔널 예전에 폭이 좁은 스키에서 폭이 넓은 카빙성 스키로 바뀌면서 쉐입이 커지면서 스키 기술도 바뀌고 또 그 스키 기술은 한 15년 동안만 바뀌면서 왔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생긴 스키가 나올까 궁금해요. 아주 스키가 또 바뀌고 사이드 컷이나 이런 형태가 바뀌면 분명 기술도 또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다시 왼쪽 스키로 가면 또 다른 기술이 쌓여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를 타고 했던 이런 것들에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해서 이렇게 이것도 있나요? 없는 거는 여러분들 볼펜으로 내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스키는 우리가 평지에 서 있으면 스키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스키는 좀 다른 운동이에요. 무조건 내려가는 운동이에요. 안 내려가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 운동, 그러니까 스키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경세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몇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스키 위에서 내가 스키하고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부츠가 합니다. 부츠가 스키 위에서 그 부츠 각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90%예요. 90%. 그러니까 다리 쪽에서 부츠를 이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전후 밸런스나 저하 밸런스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후 밸런스 때문에 턴이 잘못되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것도 갑니다. 그 다음에 스키가 저 스키가 가진 성능을 이해하려면 최대한 활용하려면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좋으려면 최적의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무게가 70kg다 그러면 그 70kg가 저 스키를 다 휠 수 있는, 최대한 70kg를 다 사용해서 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빨리 가져야 됩니다. 70kg는 어떤 사람은 60kg밖에 못 쓰고 어떤 사람은 80kg 이상을 또 스키에다 하중을 하고 그러거든요. 많이 다르겠죠. 그럼 스키의 기준은. 그래서 그 포지션, 정확한 포지션, 흔들림 없는 포지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중심 이동 잘 안 했었어요. 아까 내축 주도라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 그냥 업다운만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스키 밀어내고 훑어내고. 근데
내측주도가 나오면서 이 경사면이라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경사면의 아래로 나를 떨구는 거. 지금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려온 사람들 점수를 매기 보면요 당연히 다 달라요. 왜? 중심 이동이 정확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특히 이제 시합이나 시험은 경사가 센 데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경사진 아래로 나를 내던진다는 거는 썩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부족. 여러분들이 난 이만큼 하면 스키가 체인지가 됐는데 왜 난 많이 못 기울어지지? 자세가 그래도 높지? 스키는 덜 위지? 이런 요소가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 정확하고 타이밍, 중심 이동 이런 게 정확하면 스키는 많이 밀 수 있어요.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이동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요즘은 월드컵 스키가 이제 길어지면서 예전에는 막 거의 카빙성 그 쉐입에 의존한 스키에서 지금은 이제 프레스, 슬라이딩 이런 요소가 많이 월드컵만 아주 많이 그러잖아요. 세계 톱 선수들 보면 그냥 멋지게 밀어내면서 전반부터 쭉 훑어내 가잖아요. 홀을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스키가 길게 걸리면서 여기 하중을 해서 어느 순간에 더 휘어주지 않으면 특히 전반부터요. 휘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홀을 만들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문이라는 걸 제대로 통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압이라는 요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런 사실 회전 스키 가지면 그렇게 가압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즐겁고 건강하게 탄다면. 근데 시험이나 시합에서는 가압 요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운동성이 다르거든요. 스키를 예를 들어 5도가 휘어진 스키보다 7, 8도 더 휘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이 반발력이 달라요. 그래서 심사들이 볼 때 살아나가는 모습이 달라서 그런 요소가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올해는 필요가 없는 저렇게 짧은 스키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월드컵 스타들이 그런 기술을 써야만 하니까 이제 그 기술이 기본 기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스키 하중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회전 스키라고. 이게 옛날 생각을 오래 타신 한 15년 이상 타신 분들은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긴 스키에 내가 하중을 해서 업다운을 좀 과하게라도 그때는 뭐 대책 없이 과하게 했지만 그런 하중을 이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벨트 스키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정확한 하중을 스키에 전달할 것인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런 감각이 있어야 형태는 저절로 나오는 거라는 거. 좋은 감각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옛날부터 제가 스키 기술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스프링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언제는 이렇게 해서 바깥발을 이렇게 하자 하중을 주저했던 게 다 사라졌다가 축을 많이 기울이는 스키를 탔다가 요즘은 다시 또 바깥 스키 위주의 하중을 하자. 이러니까 갑자기 똑같은 게 오는 거야. 근데 그럼 옛날 기술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같은 작용을 해라라고 했어도 안 하던 작용을 다시 많이 해라. 운동성을 가해라 해도 그게 훨씬 발전되는 작용이라는 거죠. 발전된 거예요. 옛날 거 그냥 단순히 그 기술이 아니고 훨씬 발전된 세련된 기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련된 기술 돌아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맨 위에서 보면 같은 자리에 그 옛날 그 기술인 것 같지만 이게 저렇게 올라오면서 세련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주변에 올라오면서의 주변에 많은 여러분들이 더 세련된 그런 감각과 기술들을 아마 전달해서 다시 올라오는 기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외양이다. 문제 이거 외양으로 타야 돼. 그럼 옛날에 단순히 외경 이걸로 타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거지 스키죠.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많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지나갔는데 그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2003년도에 보면 기술이라는 거는 노란색으로 보면 기술은 우리가 스키를 즐겁게 타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좋은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스키를 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재미있고 그리고 그럼 또 경사면 이런 데서 좀
초급자가 중급자로 내려올 수 있는 뭐 이런 도전 이런 건데 거기에 그게 필요한 게 기술이거든요. 스키 기술이. 그러려면 그래서 그런 스키 기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스키 기술이 수단인 거예요. 스키에서는 지도에서는 그냥 수단. 결국은 그런 목적이 뭐냐? 스키의 궁극적인 목적은 즐거운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 몸에 심각한 위험 부담이 없는 그 골프라는 운동도 만약에 맨날 기술적인 것만 쫓다 보면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함께 나가는 그 4명이서 필드에서 재밌는 얘기하고 식사를 즐겨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기술은 그냥 그 다음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습득을 저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수단인 기술을 가지려면 저런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기술 습득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도예요. 지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여러분들 다 대부분 상급자라고 알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지도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할 것인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내가 경험했던 거 해주는 게 지도가 아니고 내가 놓쳤던 것들 그런 거 챙겨서 해마다 챙겨서 전해주는 게 그게 진짜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2003년도에 나왔네요. 2003년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2005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2005년 6년도에 스키 기술 교본으로 잠깐 지도자 연맹에서 만들어서 지도자 시험 볼 때 이론 서적을 한 번씩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책이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도입 기술, 기초 기술, 발전 기술, 발전 기술 해가지고 종목으로 보면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종목으로 보면 이런 식인데 도입은 이제 자세 만들기. 우리는 근데 자세 만들기 없어요. 바로 보겐이 어떻게 되는 거냐. 두 번째 기초 기술이 풀고 보겐 슈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막 좀 상급자에서 막 내달릴 수 있는 뭐 롱턴이나 숏턴은 어떻게 하는 거냐. 또 마지막으로는 레이싱이나 모글은 어떻게 이런 점이었거든요. 근데 맨 바닥에 그 도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그 실기에서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이 사다리성이 아까 그냥 계단식의 방식으로 그냥 기술의 종목을 상위 기술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익혀왔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턴 운동의 원인이 뭔가를 이제 알아가면 턴 운동이 무엇인가 알게 되면 기술에 조립된 것도 왜 저 기술이 나왔고 저 기술은 뭘 주는 건지 우리가 뭘 익힐 때 끄잡아내서 쓰면 되는 거고 또 이걸 익힐 때는 이렇게 끄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쓰지만 저걸 익힐 때는 거기서 또 이런 방식으로 같은 기술이라고 가져오는 느낌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또는 연기 타면서 한발 스키 연습을 할 때 외양경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바깥다리에 대한 뭐 전원 밸런스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또 자글링턴 같은 연습도 다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다리 연습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그런 연습 방법들을 좀 많이 알면 마지막에 제가 좀 실었어요. 그 용어 정리 앞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술을 좀 익힐 때 찾아내서 쓸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넣었습니다. 스킬을 배우려면 이렇게 건강, 경사면 극복, 또 경기라는 건 이제 시합이나 시험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지도자는 괜찮아하는 거고 또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도력도 발전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아마 우리는 일반적인 아마추어도 스키 기술 발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좀 두 군데서 하지만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방향이 달라서 초창기에 때문에 이제 혼선이 오고 그랬지만 뭐 점차 안정될 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나는 스키 기술을 나한테 얘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는데 몰라. 처음 뭔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초보자다. 중상급자 얘기는 모르고 중급자는 상급자의 지도하는 내용을 모를 거예요. 몰라요. 그 다음에 동작도 할 수도 없겠지.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뒤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동작은 안 돼. 예를 들어 운동신경이 잘 없어. 같이 줄 서로 타는데 안 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 이해하는 사람.
요즘 머리 되게 좋잖아요. 다 이제 문맹률도 없고 우리나라. 그죠? 여기 제가 아는 분들도 박사 타이틀 갖고 계신 분이 여러 분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스킬을 공부 잘하는 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몸을 좀 안 되도록 수 있고 또 내가 운동을 어렸을 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는 잘 안 할 수도 있죠. 운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공부가 제일 적겠죠. 인식이 잘 안 되지만 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 중인 분들. 사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낙서도 되면 낙서 필기. 제일 바람직한 건 이거예요. 몸도 되고 기술도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닙니다. 정말. 이걸 맞춰가자고 벨크스키가 가르치면 안 되지. 이거 맞춰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선생님들이 슬로프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작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 스키 기술은 저렇게 뭐 크게는 세 가지예요. 뭐 스키 기술은 캐나다에서는 뭐 5가지, 6가지 기술이라고 뭐 이렇게 유럽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지만 사실 다 근본은 같아요. 근데 너무 많으면 그냥 정말 논문 써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중력을 이용한 거다. 아까 경사면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경사면 스포츠라서 중력을 이해해야 돼요. 중력. 그 다음에 또 장비를 이용하는 운동이라는 거. 저 장비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스키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장비를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는 기술이란 뭐 어떤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슬로프를 예를 들어 뭐 A 코스라는 슬로프를 오늘 쭉 탄다 해도 그 슬로프가 오늘같이 눈 내린 날은 눈 안 내리는 날보다 또 맑은 날보다 자신 있게 달릴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평일과 일요일이 또 다를 것이고 내가 내려가는 용감성이 달라져요. 그러면 기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상황에 다 대응하면서 내가 그거를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내가 상급스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종합을 할 수 있는 사람 피해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종합으로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내려가면 경사면의 각도도 변하잖아요. 경사도가. 그런 변하는 경사도에서도 탑이나 테일이 어느 한 부분에 과도하게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는 그런 것도 해나갈 수 있는 경사면에 따라서 그래서 날씨 경사도 또는 다 똑같아. 날씨 경사도. 근데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찌그러진 슬로프가 있어요. 찌그러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위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우측으로 턴할 때 속도가 당연히 더 납니다. 좌측으로 턴할 때 약간 말려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 턴 중에 저쪽에서 내려가는 저 부분은 떨어지니까 우측 턴은 떨어지고 저 구간에서 우측 턴은 떨어지고 좌측 턴은 올라가는데 압이 올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미리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거기서 에러 나오는 거예요. 뜨거나 말려 올라가 뒤로 후경이 오거나 두 가지 차이네요. 좌우에 따라서. 그럼 심사위원들한테 바로 인정이 팍팍 깎이는 거예요. 근데 잘 타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는 가속을 확 받아주는 거예요. 일부러. 떨어지는 부분, 구간에서는 자신 있게. 종합활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종합활강에서 작은 턴으로 바꾼다 그러면 그게 내려가면서 바꿔야 돼요. 올라가면서 바꾸면 안 돼. 왜? 작은 턴은 속도가 줄거든요. 턴이 작아진 속도가 주는데 그걸 말려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리고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턴에 늘어져 이렇게 뭐 답답해 보여요. 다음 턴에 가속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턴을 작게 속도가 주는 종목으로 바꿀 땐 실부러진 내려 떨어지는 쪽. 그래서 나는 우측 턴에서 작은 턴을 만드는 종합활강이 나는 자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왼턴으로 출발할까 오른쪽으로 출발할까 그것도 자기가 작전을 짜놔야 돼요. 나중에 이런 거는 또 뒤에 종합활강 편은 아마 시험 대비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좀 갖고 주셔도 되겠죠. 그냥 시험시험 화이팅하면 신천도 스키 기술의 원인과 결과인데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신체 운동으로 물리 운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스키에 가압을 하면 스키가 휘잖아요. 스키가 휘면서 또는 중심 이동을 잘 하면 스키가 세워지고 두 가지가 턴을 일으켜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요소가 내가 신체로 물리 운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턴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신체로 바로 턴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초보자들은 그걸 당연히 하잖아요. 특히 몸을 써서 막 그 긴 스키 돌리려고 하면 안 돌아가는데도 그냥 다리든 몸이든 써서 돌리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있어서 턴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결과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몸 운동으로 결과로.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이것처럼 물리적인 작용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스키를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심리적인 에너지도 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경사면 내가 자신 없는 경사로 또는 설질, 폭도 막 조금 불안하지 않아요. 연락다 해야지. 그리고 뭐 같은 건 비라든 또는 그리고 목에도 폭이 있겠네요. 그런 또 날씨가 뭐 어떤 요거는 일찍 출발해갖고 평판한 데 쏘는데 나는 다 망가진 슬로프로 내려가야 되니까 자신 있게 제끼지 못하니까 또 좀 답답한 요소가 많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거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다 기술입니다. 기술이 좋으면 이제 많이 타면 유리하겠지만 기술이 좋으면 심리적인 걸 커버할 수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게 장인입니다. 스키를 적정한 회전성을 있는 걸 갖고 내가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종목별로 또는 그날 설질에 눈의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레이싱을 해서 아주 딱딱한 산에서 속도 내기를 하는데 무른 스키를 갖고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강한 스키를 가지고 나오고 연기를 위주로 정확한 동작을 보여줘야 되는 시험이다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내 기술과 내 정보를 쓸 수 있는 그 정도 스키를 가져오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설명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거나 또 저한테 이렇게 강의 3시간 동안에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종축은 저렇게 스키의 길이 방향으로 스키의 긴 방향의 축이에요. 그 다음에 횡축은 가로 방향, 스키의 옆 방향 그걸 횡축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3가지 영어로 된 게 있네요. 토션, 플렉스 있잖아요. 2가지네요. 플렉스는 당연히 스키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고, 플렉스. 그 다음에 토션은 이렇게 뒤틀어지는 거죠. 꼬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꼬이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키를 탈 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급자용 스키들이 사실은 이게 좀 강해요. 꼬이는 거. 초급자가 꼬이는 물로. 이게 무르면 무를수록 턴하기가 쉬워요. 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 회전을 잘하려면 이게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토션이 좀 강하고 이게 좋아야 돼요. 플렉스. 그래야 회전이 잘 이루어져요. 스키가 떨질 않으면서. 토션이 약하면 약간 고소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 메모가 돼 있죠 밑에. 저는 이걸 빼서 했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턴 운동의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 턴 운동의 원인 중에 보면 발중과 회선 이해할 겁니다. 발중 혹시 모르는 분은 뒤에 용어 정리 한번 보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발중은 이걸 한번 다시 제가 볼게요. 이게 보면 스키를 설면에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발중이라는 게 턴 전환 구간에 생기는 압이 빠지는 것, 자연스레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발중이에요. 발중. 내가 빼는 거. 예를 들어 뭐 스텝 턴처럼. 그러면 슈템 때 가압이 됐던 아래 스키를 갖다 모으는 게 이게 다 발중입니다. 그래서 스키를 들어올리는 과정. 그다음에 회선, 키보드 같은 느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트는 거죠. 회선. 그래서 회선이라는 얘기는 그냥 피벗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중. 아까는 1번을 잘 보면 신체 운동이 직접 스키의 방향을 바꾸는 영향을 미치는 거야. 스키의 방향.
발중은 들어서 바꿀 수 있는 거고, 턴의 방향은. 그리고 회선은 틀어서 바꾸는 거고. 근데 2번은 신체 운동에 의한 물리 운동. 아까 같이 물리 운동을 한번 만들어서 그게 턴을 만드는 거예요. 물리 운동, 그게 뭐냐면 하중. 내가 스키를 방향을 바꾸진 않는데 그 하중 자체로 스키를 더 힘으로써 회전력이 바뀌는 거죠. 턴이 바뀌는, 턴이 되는 거고. 애칭, 기울기예요. 기울기. 사람 예전에는 축을 중요시하던 그 기술 시대에는 최근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기울기 그러면 신체만 생각했어요. 신체 기울기를 생각하는데 지금은 스키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키판 또는 조금 올라가는 다리까지겠죠. 횡축이란 말 이해하셨죠? 아까 스키판의 횡축을 기준해서. 그래서 이거는 애증이나 즉 기울기나 하중은 물리 운동이 한번 스키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걔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한번 쭉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실기에서 좀 정확하게 있을 거고요. 제가 한번 보면서 중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 스키 일단 오는 사람, 그러니까 스키 신는 법부터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나도 하루 있을 수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 다르게 좀 다른 걸 줄 수도 있으니까 어디서 쉬고 바로 이렇게 먹고 차가 어디서 마시고 이걸 알려줘야 우리가 선생님이 알려줘야 학생들이 잘 떨어져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불안하지 않게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좀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매너를 안 가르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막 채를 부러뜨리고 한다면서 자기 성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가르칠 때 그 사람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사용 방법은 또 마찬가지고요. 이거 우리가 영상으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준비 운동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뭐 운동 되게 오래 했어요. 운동을 한 40년 넘게 했는데요. 운동 되게 오래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뭘 해요? 달리기든 뭐 스키든 뭐든. 내가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동안에 딴 사람이 한슬로프 타고 내려오거든요. 나는 그러면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풀어요. 나는 더 촉촉촉촉 운동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은 물론 집에서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막 눈 좋을 때 한 번 탄다고 막 올라가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겼다고 생각 안 내가 이겼죠. 저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몸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 네 번째 기본적인 동작들 구성되는 거 요걸 한번 익히면 스키를 턴을 시킬 때 하중을 할 때 또는 앞으로 밸런스를 할 때 뒤로 밸런스 뭐 이렇게 기술들을 다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 기술은 두 가지예요. 아까 네 번째는 이제 제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지에서도 제자리고 그리고 이동 기술은 두 가지예요. 평지에서도 이동하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경사에서 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하는 게 군대는 경사인데요. 이 이동 기술이 평지에서 잘 익히면 경사지에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그래서 처음에 4시간을 가르쳐도 2시간은 평지에서 가르치는 게 좋아요. 물론 거기는 상당히 초보자한테는 장비를 다루는 법이 들어가겠지만 평지에서 잘 가르치면 경사에서 한 번도 안 넘어지면 돼요. 오늘 시작합니다. 근데 됐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봐 넘어질 땐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됐어 타자 이러면 하루 종일 넘어져요. 운 좋아서 안 다치는 거지. 다행히 빠져서 다행히 안 다친 거지. 아이나 근력이 아픈 사람들이 인체를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우리 팀원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다 시작을 합니다. 본인도 스키장에서. 자,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스키장 방법은 글루만 좀 보시고. 이제 혹시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부츠 신고 오면요, 속을 걷는 법도 가르쳐줘요. 신는 법이 어떻고 걷는 법이 이게 아니고 뭐냐면 저렇게 딱딱한 부츠는 태어나서 처음 신어보고 얼마나 불편한데 장화, 고무 장화를 신어도 불편한데 저런 거 신으면 저 신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또 폴 집행이 등산 다니는 집듯이 하는 것도 같이. 그래야 스피 놓고 뭐 매점을 다니면 식당을 다니면 나중에 부상을 안 입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한번 보세요. 드는 법을 보면 우리 이제 상급장은 저렇게 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보자도 저렇게 가르쳐도 돼요.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내릴 때 잘 보세요. 얼마나 깔끔한지. 깔끔하게 저렇게 해서 스키가 다른 브랜드인데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좋은 브랜드로 좀 바꿔봅시다. 저희 옛날에 쓰던 브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뒷사람 갖고 다닐 때는 뒷사람 조심, 내릴 때도 뒷사람 조심. 막 뒤에 가까이 오는 사람, 초보자들은 가까이 오잖아요. 뒤초보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 탁 치는 수가 있거든요. 헬멧 쓰는 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즐겁게 왔다가 큰일 내잖아요. 그리고 슈를 신고 벗을 때는 뭐 이렇게 하라. 다리 벌려서도 맞는데 이 사람은 같은 옆구리에 같이 섰다가 하나씩 신죠. 그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폴 잡는 법 다 알죠. 그래도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폴을 들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게 아니고 말로도 할 수 있어야 지도자잖아요. 이 폴을 들면 스트랩을 아래에서 끼고 제 말을 보면 되고 할 줄 다 아시니까 아래에서 올려서 끼우고 손바닥을 벌려서 두 엄지와 검지를 내려 누르고 그 다음에 그립과 같이 잡으세요. 그러면 한 번에 다 따라합니다. 근데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잡아야 되면 뭐 여기서 껴가지고 뭐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따로 잡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잘못 잡으면 엄지 많이 다치잖아요. 넘어질 때 그분들 넘어질 때 엄지 많이 다칩니다. 요즘에 뭐 빠지는 것도 있긴 있던데 그렇게 말로 설명해 주면 좀 빨리 익힌 것 같아요. 이사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예. 어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립을 껴서 폴을 잡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립을 안 잡고 밴드를 안 끼고 그립만 잡으시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잘 타시는 분인데, 잘 타시는 분인데, 네, 잘 타면 그래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넘어졌을 때 이게 그립이 껴 있으면 부딪히면서 안 풀려 나가니까 부상이 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말씀했어요. 그때 고민이 이게 사실 지금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안 끼고 탑니다. 저도. 그냥 물론 뭐 레이싱이나 중요한 시합에서는 이게 덜렁거려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껴서 타겠지만 프리스키 탈 때는 안 끼어요. 이게 빼고 타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떤 이상 없어요. 근데 이게 넘어질 때 엄지들 많이 다쳐보셨죠? 이렇게 넘어져서 상기적 확 슬라이딩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꺾어져 있는. 그거는 어떤 사람은 눈을 잘못 찝었다고 하는데 눈에 찝혀서 꺾어진 게 아니고요. 이 스트랩이 지나가면서 여기 제낀 거예요. 이렇게 확 제낀 거예요. 그래서 스트랩이 그런 영향은 좀 있어요. 그런 영향. 그분은 잘 타니까 그런 거예요. 초급자는 당연히 집어야죠. 왜냐면 넘어져서 그 가지러 걸어 올라가는 자체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제일 중요시. 나 이거 안 하고 바로 옷 갈아입는 거나 봤어. 락하죠. 근데 바로 가서 타면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많이 안 느는 스타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리프트에서 남들 막 올라가면 먼저 올라가 해놓고 막 못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잘 탑니다. 앞으로도 잘 탑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어떤 걸 안 했나 한번 보고요. 몇 가지 섞어서 항상 하세요. 다 스키에 필요한 관절 근육을 푸는 거니까. 스키를 하는 동작을 미리 다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무리하지 않게 막 탁탁 튕기지 말고 저렇게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반동 주는 거 아니고. 보통 한 동작을 15초에서 20초 하면 좋다고 합니다. 15초, 20초. 그리고 아프지 않게 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원하게. 저런 걸 안 해봤죠? 제가? 네, 저렇게 무릎 불신 또는 고관절 이런 저렇게 발목을 다 운동 저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도 경직이 되잖아요. 운전하고 오고 차 타고 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스킵하니 동시에 앞뒤가 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해보면 되지만 처음에 해보세요 하면 절반이 똑바로 안 돼요. 앞뒤로 막 또 두 개가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준비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이건 약간 경사면에서 하네요. 우리가 스키 타다가 보면 약간의 경사진 데서 뭐 지금 담배도 잘 안 피우고 담배도 안 피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니까. 그러면 이제 경사면 데서 타고 내려다니다가 중간에도 좀 푸는 거의 비슷한데요. 안 한 동작 한두 가지 있을까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내가 하루는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깨 상당히 중요해요. 어깨 정말 중요해요. 어깨하고 이 가슴 쪽 같이 중요해요. 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일본의 와다나베 가즈키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는지 아시겠지만 63년생 일본의 스키 대만도 오래 하고 뭐 1등도 한 뭐 4번인가 3번 하고 옛날 사람이죠. 63년생인데 이 사람이 스키에 아주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스키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슬로프 타고 내려오면 자기가 안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슬로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안 올라가는데 앉아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한대요. 내가 지금 왜 그랬나? 그냥 남보다 좀 심각한 거. 비디오나 책 되게 많이 내잖아요. 거의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매니아네. 자, 여기 보면 선행자세 기본적으로 이런 이 단어가 생소하고 잘 뭐 명확히 뭐를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선행자세 상하, 좌우, 전후, 좌우, 상하, 그리고 회전 동작까지. 이게 평지에서 보면 서는 자세를 보면요. 대부분 허벅지 좌우 골반 아래로 내 허벅지가 그대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쭉 떨어지게 그 폭으로 서면 돼요. 너무 붙일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와이 벌릴 필요도 없고 스탠스로 그냥 편안하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자세의 그 표현은 글로 합니다. 이걸 보면은 발목, 무릎, 두 무릎, 두 고관절,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가슴이 아니고요. 등 쪽에 보면 견갑골 있잖아요. 견갑골 두 개. 두 개가 폭이 똑같이 떨어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스포츠인데 전체 나중에 스키의 다시기입니다. 어느 하나 이렇게 세지 않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줄이 뚝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길게 기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몸무게가 스키에 다 실려야 되는데 이거를 요 관절에 요걸로 보면 모형으로 보면 고관절 여기 견갑골이에요. 뒷모습 견갑골. 그래서 스키어는 항상 하중이 내 체중이 전체가 무게 항상 어느 쪽 구간에 항상 실려 있는 스키를 타려면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내 신체 속에. 그래서 든든한 무게 중심이 되는데 알고 하는 것과 막 그냥 타는 거랑 다릅니다. 알고 하면 하중의 느낌이 와요.
자, 30분까지 하고 좀 쉽게 한 50분 하고 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서는 자세를 제가 알려드리면 저기가 요추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상체에서는 이 배 쪽이 중요합니다. 제가 몸무게를 2년 전까지는 한 74kg, 처음에 84kg 나갔었어요. 스키 막 열심히 탈 때는 84kg. 그러다가 재작년까지 74kg로 10kg를 일부러 뺐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건강에. 근데 한 근래 1, 2년 동안 다시 한 6kg가 쪘어요. 6kg. 그래서 80kg, 79kg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몸무게는 한 76kg, 5kg 이거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 젊으시지만 스키는 거의 쌀 한 가만 메고 이렇게 스쿼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쌀 한 가만까지는 안 해도 어쨌든 한두 말 메고 이렇게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걸 미고 지구에서 턴을 하는 거, 턴 중에 그런 압이 하중이 오는 거라서 나중에 허리에 부담이 오게 돼 있어요. 스키를 많이 타면. 지금 왔던 분도 있고 온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항상 허리 푸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날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무섭고서 디스코는 허리 한번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파 보신 분 계시죠? 수술하는 분들 뭐 계실 거고 시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 허리 요추 4번 5번이라고 하나 저 부분이 내가 누웠을 때 이 사람이 누웠을 때 누워서 누우면 이렇게 S자국 여기 힙 위에가 그려지잖아요. 엉치뼈 위에가. 요거 화살표 표시 뭐냐면요. 내가 누우면 이렇게 뜬 거를 여기서 약간 압을 주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를 척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앞만 살짝. 얘를 휘어내리는 게 아니고 여기 뱃살로 척추를 약간 누른다는 느낌. 지금 앉은 상태에서도 휘니까 그런 느낌 해보세요. 뒤로 내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배만 살짝 민다. 얘 압을 여기 압을 주기 위해서 그 느낌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의 데미지가 적어요. 하루 종일 스키 타고 일반적으로 그냥 넉넉히 탈 때하고 다릅니다. 항상 앞뱃살에 살짝 너무 왕자 색이진 않아도 되고 스키 타는 포지션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허리 보호. 요거는 이제 예전에 뭐 축구로 탄다, 내 축구로다 할 때 그때 페이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발바닥이 중요해서 제가 그냥 쓰고 있어요. 스키를 탈 때는 요 3점 있잖아요. 지금 모지고 엄지발가락 아래 두툼한 부분, 새끼발가락 아래 두툼한 부분 모지고 소지구라고 하는데 그 세 점, 뒤꿈치까지 세 점이 이렇게 연결된 긴 삼각형이 발바닥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어져서 내리 돌려지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이에요. 앞쪽으로 쏠려도 안 되고 뒤로 쏠려도 안 되고 저렇게 세 개를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중간 부분에 체중이 꼭 떨어져야 돼요. 예전에는 어디로 떨어졌냐면 뒤꿈치 좀 가깝게 하고 있어요. 뒤꿈치 쪽에. 네. 지금은 탑부터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키를 휘는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터 뒤까지 고르게 체중이 딱 눌려야 돼요. 발바닥이 저렇게 눌려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 옛날 거예요. 이것도 한 15년 전 사진인데요.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섰어요. 약간 전경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탈 때 보면 이렇게 서서 탔잖아요. 뒷그림 있죠? 뒷그림. 근데 이거는 약간 그때 보면 최근의 그림에 비하면 좀 앞으로 기울었어요. 전경. 레이서를 이렇게 탔어요. 아무리 축으로 탄다, 세워서 탄다 해도 레이서들은 이래서 들어가죠. 그리고 그래서 뭐 앞바인딩 앞쪽에 위에가 무릎 앞쪽, 앞무릎이 그 바로 위에가 직선을 그어보면 스키판에서 직선으로 올리면 직각으로 올리면 무릎 그 다음에 어깨선 옆에서 보면 어깨선이 일직선이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정우 밸런스를 잡아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스키 보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많이 탔잖아요. 지금도 초보자들 안 배우고 타는 분들은 이렇게 주저앉아서 업다운을 하잖아요. 또 후경이 오니까 싫어가지고 어깨를 앞으로 상체로 숙여가지고 아래 그림처럼 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 허리 나가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근래는 이렇게 탔어요. 세워서
그렇게 높은 포지션으로 스키 하중 일부러 가지 않고 스키 쉐이프로 사이드 컷 위주로 이렇게 탔어요. 편하게 탔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바뀐 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옛날 거랑 좀 비슷하죠? 저 노란 거 동그라미는 중심입니다. 그 단전이라고 해서 배꼽 약간 아래에 단전. 그 단전 부분. 그래서 구부릴 때 자세랑 폈을 때 자세의 특징이 뭐예요? 정강이 기울기와 상체 기울기가 딱 수평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상체가 이렇게 열려다 닫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강이는 부추 때문에 항상 같은 각도를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무릎과 고관절만 구부리는 거예요. 상체는 가만히 닫힙니다. 이렇게 돼야 좋은 불시 자세, 구부리는 자세. 불신 자세 잘못된 부분이 거죠. 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높은 포지션으로 만들 때 꼴딱 다 쓰는 대단하고 배치기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 상급자들도 나와요. 이 자세. 있어요. 이게 보면 왼쪽에 두 개 그림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1, 2번 어느 자세가? 1번? 2번? 2번 주니어 2번? 아빠가 쌍님 드렸죠. 2번. 사실 왼쪽은 약간의 점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봐도 발가락 앞발 쪽에 무게가 좀 실립니다. 그러니까 기본 포지션으로는 아까 얘기한 앞과 뒤 역삼각형으로 연관한 전체가 발바닥 전체가 눌리는 게 사실 2번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사활강을 한다 치면 이건 측면에서 슬로프 옆에서 본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3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4번으로 보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자세를 잡으면 이제는 안 돼요. 외형이 중요한 시기야, 외경이 중요한 시기야 해서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저러면 저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렇게 타면 맞는 것 같죠. 이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해주면 돼. 요구하면. 심사위원이 이걸 좋아하면 해주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초보자들도 아니신데.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관절 부분 중에 바깥다리에 이 고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턴 중에 바깥다리. 그 고관절이 외양을 주면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이 빠져나가면 스키에 제대로 힘 안 줍니다. 턴보다 브레이킹을 주고. 그래서 정향은 아니지만 차라리 정형과 비슷한 게 좀 낫습니다. 그래도 얘를 블루고 보겐으로 만들잖아요. 약간의 외양이 잡혀있는 자세. 외경은 당연히 잡혔잖아요. 경과에 맞춰서. 그래서 과도한 외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슬로프에서 이틀 동안 적당한 외양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감각으로. 고관절은 이 부분입니다. 고관절은 이 부분. 여기까지만 줄게요. 여러분들 신체 중에 가장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관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깨 관절, 고관절, 다리에선 고관절. 이게 뭐냐면 팔꿈치나 손목이나 손가락은 다 이렇게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전후로 이런 식으로 틀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막 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어깨는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저걸 구관절이라고. 구관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어깨. 그래서 모든 팔로 하는 운동에는 이 어깨를 잘 쓰면 좋고요. 이거 손목 잘 쓰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스키같이 하체로 잘 써야 되는 운동은 고관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고관절은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이라서 무릎은 이렇게 못 돌립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이라서.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운동성을 줄 수 있는 관절이라 고관절 이해를 합니다. 여기 거의 1시간 됐거든요. 50분, 1시간 됐으니까 10분 쉬고 그리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쉬고 화장실은 쭉 직진하면 있고요. 나가서 그 다음에 음료수는 바로 왼쪽 방, 옆방으로 보겠습니다. 몇 시간을